뉴 코리아 비전 토크. 지난 회에 이어서 우리 이상준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상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특별히 지금 감동적인 게 보통 개인들이 내 하나 꿈 이루면 그만이지.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도 자기 혼자 돈 번다 하니까 요즘에 좀 좋지 않은 인식이 돼서 뭐 악덕 기업이다 해갖고 기업은 돈 벌어서 다 자기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말 3분의 1, 4분의 1을 먹여 살려주는 기업도 있고 네. 어떻게 혼자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상준 회장님께서 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내 꿈이 나 혼자의 꿈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 브라질의 그 유명한 슬럼가에서 일했던 그 대주교 담 헬더 카마라라는 그 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nd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예. 그냥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혼자의 꿈이지만은 예. 함께 꾸는 꿈은 그게 이제 현실이 된다. 그냥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꿈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꿈 가운데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 헌장이 세계에 이런 명문이 있을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비전을 담아내고 수십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엑기스로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명문이지만은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국가 지도자가 이런 걸 국민의 교육의 지표로 삼아갖고 뭐 우리 달달달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죠. 장단점이 있으리까. 근데 그분은 정말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 꿈을 꾸고 그걸 이루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 그분이 가졌던 단순한 새마을운동이 뭐 기와집 올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거를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큰 꿈을 국민이 함께 꿀 수 있는 꿈을 심어줬다 하는 거 저는 요즘에 정치 지도자 가운데 이런 꿈을 가진 지도자들 봤습니까? 지금 군부 독재 시절 이후에 대통령이 6번째 바뀌었는데 정말 우리 국가에 이런 꿈이면 우리가 개인 거 내려놓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꿈을 꿔보자라고 허리띠를 동여맬 그런 정도의 감동과 도전을 준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었고 또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 부러운 나라를 헬코리아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건 말건 세계 수백 개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가 함께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 혹시 우리 회장님의 개인 꿈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수십 년 동안의 그 꿈을 국민이 함께 꿀 수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풍요를 이루는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산업의 일꾼들이 이뤄낸 함께 꾼 꿈, 우리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그 꿈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아주 심플한 꿈을 꾼 적도 있죠. 의사가 돼서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봉사학과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이때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 하월곡동 달동네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서 살면서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 그 어려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명문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로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런 명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키운 실력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렇게 달동네 같은 데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다듬었고, 그때 다듬은 그 꿈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 과정에 그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그 고령에 또 자기의 건강이 최악의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명운을 전부 거는 그 명운을 국가를 위해서 이 삼성그룹 전체의 명운을 걸고 그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감탄이 아니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제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삼성전자의 제가 맡았던 컴퓨터 국산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통신 현대기기 이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전체 투자한 돈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천억은 그 당시에 삼성그룹 전 자산의 10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이제 삼성 신용을 가지고 자원을 은행에서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하니까 그 사업 하나가 실패를 하면 이병철 회장이 평생 이루어온 사업이 80까지 이루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 이 말 한마디로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자기가 평생 80 동안 이룩한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그룹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도전을 위해 가지고 다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로 이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최고 경영자들은 돈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그거를 실현해서 달성해가는 감동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항상 운영하면 오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로부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기업을 개혁을 하겠다, 재벌의 적폐다 이러면서 최고 경영자를 이 법적 절차도 없이 갖다 구속을 하고 이러한 이 상황이 기업은 가는 동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걸 다 방어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기업의 목적, 경영 철학을 달성시켜 나가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공무원보다는 기업에 와서 도전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분명한 거는 일반 평균적인 공무원들의 그 일상 업무에서 느끼는 삶에 감동하고 기업에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면서 그거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 이거죠. 월급이 많고 적고 무슨 직책이 빨리 올라가고 나중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감동을 얻을 수 있느냐, 인생을 감동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젊은이들한테 이제 공부하고 싶고, 이제 그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마디 얘기한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나면 무엇을 검토하느냐면, 사업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3개 정도의 투자 대상을 놓고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그거를 선정하는 마지막 기준이 뭐였느냐면 어느 것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하느냐. 그것이 마지막 선택의 기준이다 이거죠.
물론 거기 원가가 뭐 어느 게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있고 어느 게 물류비가 싸냐 비싸냐 뭐 어느 것이 자재를 구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사업의 입지 조건에 대한 검토를 물론 다 하지만 네. 세 가지가 다 입지 조건이 좋다. 그럴 때 마지막 선택하는 기준은 어느 것이 더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이 마지막 경영 판단 기준입니다. 네. 예, 이거 한마디로 기업의 그 윤리관과 도덕이 무엇인지를 또 도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도 일생을 그런 경영에 바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에 내가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보람과 향기가 있는 인생을 내가 실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매일 감동이 있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끝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배우고 받은 영향을 통해서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됐을 때 제가 12년이 70대입니다. 이제 70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 내가 나이 70대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예. 내가 나 스스로가 가치를 못 느끼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지금 살아서 10년을 더 살으나 10년 안 살고 지금 죽으나 그 삶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시간의 연장 차이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가치의 차이가 있게 사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0대 인생을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고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70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이룩한 나의 능력 또 내가 사회적으로 그 이룩한 나의 업적 그런 것들이 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선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학교를 만들어 주었고 또 선배들이 나에게 직장을 만들어서 물려주었고 수많은 선배 경영인들이 나를 지도를 해줬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월급까지 줬다 이거죠. 네. 가르치고 키워주면서 월급까지 줬어요. 네. 저는 그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그 이제 이 조회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삼성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 거는 당신들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이 삼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삼성 직원이 될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다. 네.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 거는 선배들이 뿌려놓은 땀 흘려서 뿌려놓은 미랄이 자라서 당신들이 지금 수확을 거두는 거다. 그럼 당신들 그 선배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에게 선물 사다 줘서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도 10년 후에 이 회사에 들어올 후배들은 우리보다가 10배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씨를 뿌리고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뿌린 씨를 키워서 10년 후 후배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근무하는 직장보다 2배, 3배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들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고 보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조 위에서 70살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해야 되겠다. 네. 그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 용서잖아요. 네.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70살까지 받은 그 모든 혜택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계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예. 그래서 내가 돌려줄 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재물을 많이 모진 못했어요. 내 인생을 나는 지금도 가장 그 누구에 못지않게 보람되게 살았다는 걸 생각해. 누구보다 높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그럼 돈도 별로 없고 나는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세계 최고의 정보산업 국가로 되는데 모든 과정을 내가 몸으로 체험을 했다. 네. 그래서 이 체험한 경험을 내가 정리를 해서 이걸 하나의 지혜식 상품으로 해가지고 후진된 국가들에 내가 이걸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 네. 사실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거는 삼성에서 삼성 PC를 개발하는 사업을 맡았을 때 그때 그 회장께서 허락해 주신 자금이 1,000억입니다. 800억인데 약 1,00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억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모으고 교육을 시키고 공장을 짓고 제품을 개발해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내 경험은 그 1,000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얻은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경험은 나에게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 1,000억의 가치가 있는 내 경험과 지혜를 넣어줘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삼성이 정보산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학공업으로 경제를 일으켰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정보산업으로서 이제 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1983년을 정보산업 육성해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육성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보산업 투자가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론 삼성은 그 전 10년 전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84년, 73년부터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정보산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년 후에 제가 입사하고 10년 후에 컴퓨터 국산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보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그 준비했던 거를 실천하는 동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대조선을 하는데 기술자가 이 두꺼운 철판을 용접한 기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대한민국에. 그 뜻이 컴퓨터를 만들어 본 기술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냉장고 선풍기, 뭐 VTR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 1년 반 동안에 1,700명을 모집을 해서 1년에 100만 대 수출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전부 최초를 해놓은 거죠. 이거를 4대 그룹이 100만 대씩 400만 대 생산 캐파가 대한민국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의 퍼스널 컴퓨터 시장은 7만 대밖에 안 돼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출하니까 바이어들은 또 한국 컴퓨터 못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성능이나 퀄리티를 언제 한국 컴퓨터 내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국내 시장도 없어. 해외에서는 바이오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지가 된 거 아닙니까, 모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홍성원 비서관이라고 경제수석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정보산업 정책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삼성만 100만 대 시설을 갖추었다. 전체 400만 대가 되는데 이거 수출 안 하면 이 투자 자체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생략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 정부가 발표를 한 게 그러면 이 정부를 전산화하자. 그 정부를 전산을 해서 작지만 네. 국내 수요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전산을 하면서 국산 컴퓨터를 다 써라. 네. 그럼 이제 정부가 국산 컴퓨터를 써서 실제 업무가 수행되니까 그럼 바이어가 와서 그 정부를 레퍼런스 사이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국산 컴퓨터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퀄리티 크레딧을 정부가 장을 열어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자정부 진행이 됐고, 네. 그 당시에는 전자정부 이런 거보다가 이제 전산화라고 그래가지고 5대 기간 전산망을 정부가 개발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네. 이 타이틀 자체가 5대 기간 전산망 개발입니다. 네. 그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거버먼트 전자정부라는 상태로 발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정책적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 뭐 이런 거를 대로에 한번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 어른 선배들의 그런 걸 본받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내가 혜택을 베풀어서 나누어 줌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나누어줘서 그 젊은이들이 직장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그 기회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동시에 또 거기 진출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과 젊은이들 네. 그리고 또 개도국의 젊은이들에게 나의 그 경험과 지식에 대한 배품 네. 이런 거를 해보겠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아주 임상옥인가요? 거상이라고 그러죠? 예. 예. 임상옥. 드라마에서 한번 오래됐죠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진정한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역시 저 사람이 그냥 쪼잔한 장돌뱅이가 아니구나. 예. 사람 투자를 했다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도 사회에 만연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왜 대기업은 저렇게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고 이상한 풍조가 이제 흐르면서 예. 자기네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뭐 복지란 이름으로 지금 전 국민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국민소득 5만 6천 달러인 미국에서도 이 정도의 복지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 좀 너무 국민들 공들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 정도까지 이루기까지 개인의 꿈,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사람의 꿈, 지도자의 꿈이 합쳐져서 국제 시장의 바로 그 시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거나 외국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 면은 거의 다 묻어버리고 예. 부정적인 그 부작용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는 걸 보면서 아니 그 국민들은 이거 바로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뉴코리아 비전 토크에서는 어느 사회나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저는 외국에 나가서 30년 이상 살면서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치가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꿈을 담아내는 기업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삼성에 대해서 우리 산 증인이시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돈을 많이 남기는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마지막 판단 기준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좀 기억합니다. 우리 전자산업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2년, 3년, 5년 차이로 치고 오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 20년은 우리가 먹여 살렸다. 저는 당당하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를 고민한다 하는데 이제 어느 분야인지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분위기나 언론에서는 대기업을 마치 세상의 죄인이고 소기업은 의인이고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좀 알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막내도 USAID 직원으로 남편이 외교관으로 후진국들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다 받았던 그 USAID 차관으로 1차, 2차, 3차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이루었던 그 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독재자들에게는 그거 없잖아요. 북한 저기에 지도자의 꿈이 있습니까? 3대에 걸쳐서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 이루려면은 벌써 1세대인 김일성 때 이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독재로 자기만 호요호식했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금고에 9억 원인가 현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 판명해 주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상준 회장님께서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런 기업을 위해서 자기 혼자 돈 벌어먹고 악덕 기업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꿈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거기에 산 증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공감이 가고 또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0이 넘어서 그 정도면은 이제까지 일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자. 뭐 누구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역시 젊으셨을 때서부터 계속 그냥 안정된 편안한 그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 정신이 보통 사람보다 굉장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 회장님. 그래서 70의 나이에 80까지 10년 동안 건강이 허락되면은 이런 저개발 국가의 꿈을 청년들에게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진심이 전달돼서 캄보디아도 한 4년, 5년 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비전을 전달하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힘든데, 남이 나라에 가서 생각이 다르고 또 장기 집권을 하고 그런 또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성공을 그렇게 크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분야, 미개척 분야에 이제 국책 사업으로까지 어답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좌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배들이 가서 어떤 씨앗을 뿌려놨고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듣고 있어요. 그냥 뭐 대통령 순방해갖고 공약했지만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해준다고 하면서 거짓말 펑펑 쏴대해서 이 사람은 또 와서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가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돈도 요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에 좀 짧게 어떻게 캄보디아가 이런 전자정부를 국책 사업으로 어답트하게 됐을까? 그 뭐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도 할이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른 얘기를 조금 그걸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제가 70대가 됐는데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뭐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가끔 올려보고 그러는데 아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꼴통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그 비하하는 말로 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국가가 한 사회가 잘 가기 위해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혜와 네. 예지력과 지혜와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과 용기가 합쳐져야 그 사회는 발전을 하고 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전자정부하고 정보산업을 아세안에 가서 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내가 내 나이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의 망령이 아니냐 뭐 할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루오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이 가형과학에서도 뉴턴의 만유 인력이니 또는 이 지구가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근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실체적으로 눈으로 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감이 오는 겁니다. 네. 아, 이분 지구가 둥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예감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에서도 이제 이론 과학이 있고 그거를 실험해서 증명하는 실험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사람은 과학의 예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예지를 해놓은 걸 후손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가는 것도 새롭다는 게 뭡니까? 남이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 남이 안 해본 거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서 그 영감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되겠다 하는 영감, 그것에서 그런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지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지력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를 데이터와 경험과 자료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간 거는 누구도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내 오랜 5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나름대로 영감을 얻은 거죠. 그 영감을 얻어서 그걸 제가 실천으로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70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러한 영감과 예지력을 가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몇십 년씩 경험을 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천재를 제외해 놓고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방향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시니어들의 그런 충분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지적인 영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 용기와 열정으로서 증명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는 사회가 잘 되는 사회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무능하다고 내쫓는 거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얻어진 그런 영감과 예지력을 엄청난 사회의 자산인데 그걸 그냥 쓰지도 않고 파괴해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삼성전자에서 PC 만드는 경험을 한 거는 천억의 투자가 들어가서 얻은 거다 이거죠.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유사한 그런 투자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현대조선의 정주영 회장이 이 철판을 땜질해 본 사람이 하나도 대한민국에 없는데 그걸 도전해서 하는 데는 그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 예, 그리고 그걸 해낼 사람을 잘 선택하는 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작으니까 대만처럼 중소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런 반론을 많이 제시했어요.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대만의 경제 구조를 비교하면은 대만은 한계가 벌써 도달한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가니까. 우린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고도의 기술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데 제일 잘한 게 뭐냐? 첫째는 정주영이라는 기업인을 손을 잡은 거예요. 네. 예, 국가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공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주영 씨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지력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를 택해가지고 맡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다 갯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1년 반 만에 이제 오나시스 기업에 가가지고 네. 2척인가 3척을 수주를 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오나시스가 바보입니까?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람도 없는 갯벌을 가지고 거기를 조선을 수주하러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오나시스 바보 왜 그거를 어떻게 주었겠느냐? 그거는 정주영이라는 그 탁월한 인재를 탁월해서 택해서 일을 맡긴과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그걸 밀어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오나시스는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정주영이라는 개인의 경영적 능력과 한국 정부의 그에 대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네. 이 두 가지를 믿고 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화로 정주영 대통령의 거북선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나시스가 거북선 하나 보고 갯벌밖에 없는 조선 회사에다가 어떻게 저기 50만 톤짜리 그것도 세계 최대의 배를 3척씩이나 발주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적으로 정주영이 도왔어요. 그럼 그 돈 중에 실례를 제가 하나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김종필 국무총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헬리콥터 타고 현장에 보냈어요. 네. 그리고 총리가 와서 정주영 사장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정부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강력히 밀어주니까 그 방대한 조선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루에 이 용접할 기술자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매일 5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200명이 나가 250명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냈는데 그런 의지, 열정, 오나시스는 정주영 회장한테서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본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정책 지원자가 뒤에 있다는 그걸 믿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일자리 80만 개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냐, 네. 이거는 이러한 모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선소 하나가 약 1년 반 만에 3만 명의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한 거예요. 네. 그 3만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그 당시에 10년 후에 그 미포에 20만 명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네. 그 20만 명이 전부 그 조선소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20만 명의 새로운 도시가 정몽원 회장의 정계 진출의 발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부가 한번 이
역대 정부들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내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어려움 어떻게 이제 그 진실이 전달.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전에 와서 사업하신 분들이 저질러놓은 일도 많고 또 한국 정부에서 6천만 불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전자정부 일부 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약속대로 안 돼서 그 6천만 불을 주고 개발한 프로젝트는 하나도 못 씁니다. 그게 2013년도에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6천만 불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려다가 개발을 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왜? 전산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니까 남은 건 책밖에 없어요. 컴퓨터도 없다 이거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6천만 불을 매년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가. 이걸로 인해서 총리가 전자정부에 대한 말은 못하게 했어요. 2014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각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듣고 하면 좋다고 하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아주 이 말하자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뭐 경험만.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캄보디아에 무슨 많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했죠. 제가 그 뭐 워크숍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것이 그 동안에 한 30분 했어요. 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한 것이 한 30분 됩니다. 5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밑에 공무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직접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총리를 만나면 나한테 그 양반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뭐 30분을 할애하겠어요? 1시간을 할애하겠어요? 그 20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제분 되시는 분을 내가 이제 서울에 오는 길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정부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정보산업을 키우자. 그리고 정보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웨스트포인트를 나와가지고 콜롬비아에서 경제학을 한 분이에요.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자정부, 다른 사람 와서 다 전자정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자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보산업을 육성하라 그러니까 자기네 앞으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리포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총리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니까 가족 간에는 쉽게 얘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2016년에 다시 전자정부를 추진하라고 2016년 8월에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번 작년 2017년 8월 선거를 위해 가지고 캄보디아 시스템이 그 선거 체제로 돌아가는 바람에 또 그다음 한 1년 정도 더 뒤를 됐죠. 1, 2년. 그래서 2018년 이제 들어와서 2018년 12월에 이제 법무부하고 총괄을 10년 동안 개발하는 거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전자정부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2019년에는 이제 이런 내가 제시한 모델, 제가 제시한 거는 그 캄보디아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 제일 자금이 없다, 기술이 없다. 그 자금과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이걸 통해서 전자정부만 하지 말고 전자정부는 돈을 쓰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거지. 근데 전자정부의 돈 쓰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소비에서 생산으로 가는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제안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독자적인 게 되니까 조달 구매나 경쟁 입찰이 없이
그 수의계약으로 이제 된 거죠. 독점으로 그냥. 예, 네. 그러니까 그 모델을 인정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게 네. 그 다른 사람이 하던 방법으로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해보지 않은 거를 모델을 제시하니까 네. 이게 법률, 규정, 뭐 관행 이런 거하고 마찰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해 가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걸 극복함으로 해서 뭐 다른 나라들이 경쟁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제 그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독점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네. 예. 아이고 뭐 그 라이프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도전적인 삶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함몰되고 이념에 함몰돼서 정말 꿈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최고 좋은 직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뉴 코리아 비전 토크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분야는 우리 실물 경제를 다루신 많은 분들을 저희가 우리 이 회장님 더불어서 많이 모셔서 우리 꿈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이 회장님을 보면은 저는 정말 뭐 머리는 하얗고 70대지만은 이 마음은 30대 40대 이상으로 마음만 젊은 게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펼쳐나가시고 한국도 아니고 그 타관 객지에 나가서 이걸 국책 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2013년에 해놓고 국가에서 실패한 이 정부 전자정부를 한 나라의 국책 사업으로 이루기까지 이거는 바로 혼자 꾸는 망상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이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 나라에게까지 나눠주고자 하는 그 꿈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우리 저희 뉴 코리아 방송 애청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 뉴 코리아 비전 토크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에 우리 이상진 회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많은 라이프 스토리 꿈을 이뤄가는 또 함께 꾸는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담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